기다린다 가자.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결과 발표가 예상 밖으로 지연되면서 누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 어느 쪽이 승기를 잡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굳게 닫혔던 베트남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항공사들도 정기편 운항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노선들이 많아 운임 허가와 운항 체계 검사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을 조이면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저소득 저신용자만 옥죄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해외 여행 확대에 따라 유가가 $100에 이를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요즘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은행들에게 신용대출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소식 이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통과 판도를 바꿀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결과가 예상 밖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베이 미국 본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인데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결국 인수전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군요. 네, 오늘로 예정됐던 이베이 코리아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불발됐습니다. 당초 미국 이베이 본사가 현지 시각 15일 연례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발표를 미룬 겁니다. 불이찰에 참여한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모두 아직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는 늦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예상보다 낮은 입찰 가격이 지목됩니다. 이베이는 몸값으로 5조 원을 내건데 반해 롯데는 3조 원, 신세계가 4조 원 안팎을 써냈기 때문입니다. 1조 이상의 가격 차이 때문에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최종 유찰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네, 유찰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예상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유리한 쪽은 일단 신세계죠? 네, 확실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네이버와의 연합으로 롯데보다 1조 원 많은 자금을 동원한 신세계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인수 대금 탓에 승자의 저주 우려가 있긴 하지만 단숨에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다만 롯데그룹 역시 이베이 코리아 출신 나영호 대표를 롯데은 수장에 앉히는 등 인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최종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우위를 점한 신세계가 인수에 성공한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이베이 코리아의 지난해 거래액은 20조 원 수준인데 신세계그룹의 습닷컴이 이를 흡수하면 단숨에 쿠팡을 꺾고 이커머스 2위에 오릅니다. 2023년까지 거래액 10조 원을 달성해 습닷컴을 상장시키겠다는 목표도 힘을 얻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점유율 확대는 분명하지만 어떤 사업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시너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요즘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은행들에게 신용대출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정작 금융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신용자들만 대출이 많게는 30%씩 줄어든 걸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사안을 단독 취재한 문성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네. 요즘 영끌이다 비투다 해서 정말 신용대출이 많이 늘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빗장을 걸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견디기 위해서 개인이 은행 빚을 내면서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가계 순수 신용대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로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가계 신용대출 잔액입니다. 국민은행 23%, 우리은행 21.9%, 신한은행 20.7%, 하나은행 22.4%, 농협은행 20.6% 등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고신용자들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좀 줄여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신용등급별 가계 신용대출 현황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개 시중은행을 또 볼 텐데요. 예. 이 7등급 이하 일반적으로 저신용자라고 합니다. 7등급 이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을 보면요. 국민은행이 23%, 우리은행이 21.9%, 신한은행이 20.7%, 하나은행이 22.4%, 농협은행이 20.6% 등 최대 30% 가까이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20% 안팎으로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3등급 이하 이상 고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민은행이 20.7%, 우리은행이 27.5%, 신한은행이 26.2%, 하나가 28%, 농협은행이 26.2%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28%, 최소한 20% 이상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은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줄이겠다는 고신용자 신용대출은 못 잡고 저신용자 신용대출만 줄어든 모습입니다.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건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 정부가 이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해서 시중은행들에게 경고를 준 게 9월쯤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가계 신용대출까지 조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까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해서 이걸 머뭇거린 건데요. 그 사이 풍선 효과로 고소득, 고신용자들은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충분히 받은 거죠. 뒤늦게 고소득,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규제하고 가계 신용대출 총량을 규제하겠다라는 관리에 들어갔지만 은행은 사실 코로나19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 회수 불가 등 위험 상황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실적도 올려야 하니까 저신용자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고신용자,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집값 잡기라는 목표에만 매몰돼서 앞으로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손을 댄다면 어떻게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분명히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부가 이런 풍선 효과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은행들도 공공성을 외면하면서 이런 코로나 시국에 서민들의 동아줄이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뜻이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1년 넘게 막혀있던 베트남 하늘길이 드디어 열립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24일부터 인천과 호치민을 오가는 항공편을 주 1회 운항하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방서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부터 막혀버린 베트남 하늘길이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에 한해 인천과 호치민을 오가는 특별 항공기를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화물기와 교민 수송용 호치민발 편도 여객기 외에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베트남을 왕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중단거리 노선 매출 비중이 높은 저비용 항공사도 베트남 취항 채비에 나섰습니다. 에어서울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점 휴업 상태였던 다낭 노선 허가를 받았고 나트랑과 하노이 운항에 필요한 허가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베트남 정부의 방역 대책이 국경 봉쇄 수준인 만큼 여객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외교나 공무 등 특수한 목적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자 특별 입국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승인을 받아 입국을 하더라도 격리 기간이 3주에서 4주로 연장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물쇠만 풀었을 뿐 여전히 문은 굳게 닫혀 있어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띄우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노선 허가를 받더라도 이제 시황이 좋아야 저희도 이제 운항을 재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순차적으로 노선에 따라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거든요.
노선이 없어졌다 생겼으니까 그 노선을 운행하려면 운임 그것도 이제 다시 받아야 되고요. 운항 개시 예상한 일자에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게 대해서 다시 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뭐 운항 체계 뭐 변경 검사나 뭐 이런 게 조금 필요하면 그것도 좀 받아야 되고요. 이에 항공업계는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가장 먼저 베트남을 방문해 특별 입국 중단과 입국 후 4주 격리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완화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이달은 사모펀드 사태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증권업계가 이미지 쇄신에 나섰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문제가 된 사모펀드 투자 원금을 모두 배상키로 했고 미래에셋은 상품 판매 기준을 강화하면서 위험 상품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 판매 책임을 통감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키로 했습니다. 전액 보상이 결정된 상품은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총 10개 상품으로 1,584억 원 규모입니다. 이미 일부 상품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보상액은 805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투의 반기 실적에는 빨간불이 켜졌지만 무너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6월 달 반기 결산하면서 충당금은 다 쌓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로지 그 고객만 바라보고 고객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행동에 옮겼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항상 저희 회사는 고객 입장에서 미래에셋 금융그룹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품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의 기관의 펀드 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특히 계열사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상품 라인업에서 계열사 상품은 약 70%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은 계열사 상품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검증된 좋은 상품만 판매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고객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미래에셋은 혁신, 성장 테마에 투자하는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운용 성과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선택을 더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고객 서비스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증권업계가 두 리딩 회사의 행보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인물은 단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내로남불 민주당 변화하겠다.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세금을 올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재를 발굴하여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 과세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던 지금까지와는 반대되는 행보로 보이네요. 이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부과하는 이런 방안을 좀 관철시키겠다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공급 폭탄에 가까운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강조한 발언 같습니다. 집값의 10%만 내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을 받는 그런 게 이제 누구나 집 프로젝트인데, 그런데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 현실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업자가 참여할 만큼 수익성이 보장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발언을 내놨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누구나 집은 임대료나 분양 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임대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통신, 카시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택 문제의 해결의 혁신 모델이자 혁명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네, 뭐 실제 혁신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데까지는 아직도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당장의 집값 상황에 대한 해법은
아무것도 제시된 게 없는 연설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한 언급들이 더 있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송 대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임 장관을 신설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서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법을 만들 때 반도체 대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1, 2차 벤더와 중소기업들까지 상생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추경을 편성할 때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조금 생소한데 어떤 거죠? 예,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썼을 때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일종의 소비 장려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3분기에는 110만 원을 썼다면 1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렇다면 그중에 10%인 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런 형태들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과는 선을 긋고 유능한 개혁을 하겠다라는 송영길 대표. 실제 이런 본인의 말처럼 성과로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저 또 한 번의 실패 사례로 기억될 뿐이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올 초 대비 무려 50% 가깝게 올랐습니다.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는데 생산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조영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7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8% 오른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7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석유는 산업 전반에 쓰이는 만큼 연쇄적인 가격 인상이 일어날 것이란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here's still a lot of pent-up demand and there's some supply constraints. So all this is impacting pricing. We see oil again getting towards a level where it's, about as high as it's been for the last 5 years, trying to break through to see higher levels. And I think that all is a backdrop of inflation is kind of indicative of this resurgence in our economy. And, that obviously has implications on the bond market and the equity market. 사실 올 초만 해도 원유는 다른 원자재에 비해 수요 회복세가 더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코로나로 인해 미래의 석유와 가스 생산 가치가 4분의 1 수준이 됐다고 분석했고, 글로벌 석유 기업 로열 더치쉘의 CEO는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증가와 경제 재개 속도가 빨라지면서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오히려 유가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트레이더로 꼽히는 트라피구라의 제러미 위어 회장은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도약하지 못하고 자동차도 완전한 전기차 시대로 들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석유 개발 투자가 갑자기 줄어 공급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 정유사들의 원유 채굴 비용은 3,300억 달러, 2014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알래스카 원유 시출을 중단하는 등 친환경 정책에 박차를 가하면서 엑손모빌, 쉐브론 같은 석유 회사의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탓입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의 범퍼 역할을 하던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지난해 줄줄이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과거만큼 생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100달러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합니다. 골드만삭스는 80달러, JP모건은 연내 배럴당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했고, 트라피구라와 비톨, 글렌코어 등 글로벌 원자재 거래 기업들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월가의 스타 투자자인 리치 번스타인은 원유 시장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저평가된 가장 싼 시장이라며 투자를 권했고, 선물 전문 투자 회사인 리게링은 지금의 원유 수급 부족이 또 다른 석유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유가 급등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호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원유 관련 투자 상품들이 요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관건은 지금의 상승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어서 정경준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원유 관련 상품인 원유 ETN. 유가 급등세와 맞물려 해당 상품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유 관련 상장지수 펀드 역시도 연초 이후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이들 상품 대부분은 원유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만큼 롤오버 비용 등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의 경우 연초 이후 50% 가까이 올랐지만 관련 상품의 수익률 30%와는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품 구성에서 실제 얼마만큼 원유를 채워넣고 있는지 봐야 하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국제유가와 투자 상품의 수익률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제마진을 고려해 정유주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국제유가 상승 시기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각각의 개별 기업 리스크 등을 챙겨야 한다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국제유가 상승세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여부입니다. 큰 변수만 없다 그러면 80% 중반에서 90% 사이까지는 지금 드라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그 국제산유국 협회 협의회에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도입할 수가 있는데 급작스러운 유가 폭락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이행이 내년 3월 말로 종료되는 만큼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접어들 경우 글로벌 수요의 6%가 넘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경쟁이 한창이지요. 그런데 이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도 이 C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금융회사와 함께 모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뭐고 도입된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미선 기자입니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줄여서 CBDC는 지폐와 동전과 같은 실물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전자화폐를 일컫습니다. CBDC의 가장 큰 특징부터 살펴보면 먼저 CBDC는 민간 암호자산인 비트코인과는 엄연히 다른 법정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이 보증하고 구조에 따라 현금과 1:1 교환도 가능합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은 뜨거운데요. 선진국과 신흥국 가릴 것 없이 CBDC 추진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프랑스, 스웨덴이 CBDC 시범 운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와 사우디, 캄보디아 같은 신흥국들도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CBDC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례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전자결제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로 꼽힙니다. 규모가 큰 만큼 결제의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여기에 위안화를 국제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더해졌는데요. 자연스럽게 달러와 유로와 같은 기득권 통화를 가진 국가들도 연구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CBDC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CBDC 연구팀을 신설한 뒤 CBDC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한은은 올해부터 약 50억 원을 투입해 CBDC 모의 실험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이 모의 실험에 관한 비공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형 CBDC는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저장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 당장 CBDC를 도입한다고 해도 지급 결제 기능은 충분하다고 말하며 기술적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는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아직 생소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가 이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배 기자, 지금 한국은행을 출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왔다고 들었는데 CBDC가 도입이 된다 한다면 실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이 한국은행이 어떤 CBDC 기술을 채택할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게 이제 소액 결제용 분산 원장 CBDC인데요. 이것을 채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것은 이제 기업 혹은 상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전자화폐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 결제와 다른 점은 이 결제가 진행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을 하면 최종적인 결제, 최종적인 입금은 뭐 몇 영업일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전자화폐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이 채권 채무 관계가 결제를 하자마자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전자화폐가 발행이 되면 은행이나 자금 중개 기업들이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카드사나 은행들이 앞으로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 말고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뭐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도입을 한다고 해도 뭐 일반 소비자들은 그 큰 변화를 느끼지 거의 못 느낄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CBDC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금은 꾸준하게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형태가 뭐 현금 그리고 뭐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그리고 CBDC 뭐 이렇게 종류가 늘어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뭐 시중에 5만 원권이 부족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롱송 5만 원 뭐 이런 어떤 그런 용어 또한 이 CBDC가 도입된 이후에도 유효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하 자금 양성화 이런 기능은 없다 이런 거군요. 뭐 그렇다고 뭐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또 모든 화폐가 전자화폐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최종적인 단계로 갔다라고 봤을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현금을 제외한 모든 결제 수단이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수료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이게 아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CBDC로 인해서 일반 은행이나 민간 기관들이 이 수수료를 없애고 어떤 서비스를 더 개선하지 않을까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뭐 해안이나 산간 지역에 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 이런 금융 취약계층들도 어떤 금융의 포용망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접근성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뭐 당장에 변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이제 점차 결제 수수료 같은 게 싸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정부가 디지털로 이제 돈을 추적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까 뭐 빅브라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개인의 그런 금융 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빅브라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 실제로 이 중앙 정부가 민간의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거래가 이미 거의 대부분 통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자금융 서비스를 거친 거래들이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되기 때문인데요. CBDC가 도입이 된다고 해도 지금의 법 체계는 당연히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법적 주체들이 이제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소비자들이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필요한 정보를 보고, 뭐 금융 당국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필요가 있을 때 이제 법원이 나서서 이것을 법적 권한을 부여해서 이것을 조회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새로운 구속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도 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법원이 개입하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비트코인 같은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거든요. 뭐 당장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좀 심하게 요동쳤던 것도 CBDC 이 개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뭐 일단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CBDC는 엄연한 화폐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CBDC는 분산 원장 기술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만일에 CBDC가 분산 원장 기술을 채택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기술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아무런 동일한 성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상 자산들이 가격이 요동치면서 이것을 CBDC와 연관시키는 이유는 이제 각국 어떤 중앙 정부나 아니면은 중앙 은행이 이 부정적인 의견을 비트코인에 쏟아내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뭐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는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중국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뭐 기축 통화와 금융 질서를 이제 정부가 쥐겠다 이러한 어떤 경쟁적인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것이 뭐 기존 화폐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견제구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CBDC 개발보다도 중앙은행들의 어떤 견제구를 던진 모습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관련 모의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도 있죠. 어디가 꼽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이 사안에 대해서 관측을 하려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시작해서 4월에 마친 이 CBDC 컨설팅 사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한 개 컨설팅 회사가 이제 과제를 수행했고 삼성 SDS, LG CNS, 라인 플러스 등 업체가 이 협력 체계를 갖춰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모의 실험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유력한 모의 실험 후보로 예측되는 삼성 SDS 그리고 삼성 SDS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정보인증 등의 주가가 지난달 말부터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앞서 언급한 기업들 외에도 카카오가 이제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를 통해서 한국은행 CBDC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을 출입하는 정치경제부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은 ESG 경영이 유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친환경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업계 특성 때문인데 그 덕분인지 요즘 이들 업계가 ESG 부문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화장품 가게입니다. 이곳에선 다 쓴 샴푸나 바디워시 용기를 다시 가져오면 좀 더 저렴하게 제품을 리필해 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LG생활건강이 도입한 리필 스테이션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100g당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입하셨던 제품보다 30%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거는 필요하시다고 하는 경우도 많으셨고 비슷한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아모레퍼시픽도 플라스틱량을 70% 줄인 친환경 종이 용기를 개발해 처음 시중에 출시하는 등 최근 친환경 관련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형 화장품 업체들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수년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아모레의 경우 2003년 이니스프리 공병 수거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병 재활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아모레 매장에서 수거된 공병만 2,200톤에 달합니다. 석유율의 신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리듀스 활동이나 용기의 재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리사이클 활동, 그다음에 제품 용기를 재사용하는 서비스를 확장하는 리유즈, 그다음에 소비자가 사용한 공병을 다시 수거하는 리턴의 4R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환경 영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LG생건도 친환경 포장재 구현을 위해 제품 개발 전 단계부터 논의하는 그린 제품 심의협의회를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오는 등 ESG가 업계 화두로 떠오르기 전부터 친환경 경영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두 기업은 올해 1분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실시한 ESG 평가에서 A를 받으면서 업계 내 ESG 경영 확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ODM 업체인 한국콜마는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을 종이로 대체한 화장품용 종이 튜브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 HDC 현대 EP, 동원 시스템즈 등과 MOU를 맺고 본격적으로 친환경 화장품 용기 소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코스맥스도 이달 초 UNGC에 가입하고 제로 플라스틱 캠페인도 시행하는 등 ESG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기능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이른바 가치 소비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만큼 뷰티 업계는 ESG 경영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예, 수요일은 증권가 소식 알아보는 여의도 레이더 시간입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증권가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MZ세대, 2030 젊은 세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 11일이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당대표로 당선되면서 정치판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미 2030 MZ의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판도 기존에는 좀 기성세대일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증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좀 변화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네, 기존에는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한 기성세대가 목돈을 굴리거나 은퇴 후에 재테크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주식 투자에 쓰는 자산의 규모가 큰 고객들이기 때문에 증권가 입장에서도 이런 기성세대 고객 유치가 기업 실적에 크게 도움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동학개미 운동처럼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또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MZ세대의 개별 주식 투자 거래액은 기존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적을 겁니다. 예. 하지만 워낙 많은 수의 MZ세대가 유입되면서 각자의 거래 규모는 적더라도 총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거죠. 특히 이 MZ 고객들은 향후 계속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고객 유치를 통해서 미래 고객을 선점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MZ세대의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해 증권부 문형민 기자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취업준비생 김진수 씨는 틈틈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적금 통장을 해지한 뒤 해약금을 국내외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금 적금으로 해서 이자로 돈을 벌려고 하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주식이나 아니면 가상화폐, 코인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많지도 않고 지난해 5대 은행에서 중도 해지된 정기 예적금 통장은 843만 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중 13조 6,734억 원이 주식 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금융업계는 특히 MZ세대의 예적금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며 주식 투자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MZ세대는 증권가에서 예비 큰 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해 40대와 50대 주식 투자자 증가폭이 50%가 채 되지 않은 반면 MZ세대의 증가폭은 140%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 투자자 3명 가운데 1명이 MZ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67조 8천억 원으로 1년 사이 98%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40대 이상의 투자 금액은 50%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이들 세대는 게임스탑, AMC, 블랙베리 등 밈 주식은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MZ세대가 보유한 가상화폐 계좌는 233만 6천 개로 전체 가상화폐 계좌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기를 통한 투자가 보편화됐고 가상화폐나 주식은 소자본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MZ세대가 쉽게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지인들 간 공유한 정보에 기반해 즉각적이고 동조적으로 투기에 가까운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어 깨지기 쉬운 유리잔이라고도 우려했습니다. MZ세대의 투자 광풍이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이러한 MZ세대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주식 투자자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3분의 1이 MZ세대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콘텐츠들을 보면 이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네, MZ 주식 투자자들이 늘다 보니 증권가 역시 MZ세대를 공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MZ세대에 맞춰서 편리한 서비스 그리고 재미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MTS 개편입니다. 최근 증권가는 줄줄이 MTS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이유로는 하나같이 MZ세대 고객 공략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은 MTS인 나무를 업데이트하면서 홈 화면을 3단으로 구성했고요.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개편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매수, 매도 같은 용어를 알기 쉽게 바로 투자, 팔기 등으로 바꿨고 관심 종목 리포트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스증권이나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신생 증권사는 기존에 검증된 기반을 잘 활용했는데요. 토스 어플이나 카카오톡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잖아요. 예. 이런 점에서 기존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MZ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검증을 했고요. 이 방식으로 MTS도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어렵지 않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신규 MZ 고객 유치를 위한 투자 관련 콘텐츠도 한번 주목해볼 만한데요.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형태로 대폭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유튜브 활용은 기본이고요. 최근에는 웹툰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네이버 웹툰 작가인 작가와 연계를 해서 투자 정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인스타에 올라가는 웹툰 작가죠. 감자님과 손을 잡고 MZ 친화적인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작가가 초보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해보고 이후의 후기를 만화로 그려서 설명했다고 하네요. 확실히 만화로 보다 보면 또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 이벤트들도 많이 개최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기존에는 단순히 뭐 상품을 준다거나 페이백을 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토스증권은 주식 한 주를 선물 받는 기획을 해서요. 30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이끌어냈고요. 예. 이 당시에는 SNS상에 이렇게 받은 주식을 자랑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까지 된 겁니다. 또 NH투자증권을 보시면요. 오프라인의 팝업 스토어에서 1억 원을 직접 모의 투자해보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체험형 이벤트로 직접 주주가 돼보라는 기획 의도였습니다. 예, 실제로 반응이 좋았다는 점도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리겠고요.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MZ세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가의 시각들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살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원래 코너가 월요일이었는데 이번에 또 수요일로 변경이 됐어요. 김 기자 코너만 유독 좀 변경이 많은데 네. 월요일에 이제 조현 기자가 들어오면서 짬에서 밀린 거죠? 한마디로.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슈퍼 리치들이 주목하고 있는 항공, 우주, 관광 산업입니다. 자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건 우주 관광을 할 수 있는 로켓 캡슐입니다. 다음 달 7월 20일 한 달 정도 남았죠. 이때 우주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 캡슐에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를 포함해서 총 4명이 탑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멀리 납둔 프로젝트인 줄 알았는데 벌써 코앞이군요. 생각보다 상당히 좀 안락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앵커가 저게 탑승한다라고 한다면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으세요? 글쎄요, 뭐 전 재산을 다 내줄 의향이 있겠지만 제 전 재산을 내도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린 거는요. 얼마 전에 이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여행을 같이 갈 멤버 한 명을 경매로 모집을 했습니다. 네. 실제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만 따져보면 한 10여 분 남짓에 불과한 일정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2일 이 자리에 대한 낙찰가가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2억 원이었는데 이 초당으로 계산해보면 1초당 한 4,700만 원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 전 재산이 다 소멸되는 데는 10초도 안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네. 그냥 베이조스 말고 일반적으로 우주 여행을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까요? 일단 3억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참고로 비교를 위해서 좀 과거 사례를 들고 와봤는데요. 네. 20년 전이죠. 2001년에 미국의 슈퍼리치인 이 데니스 티토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민간 우주 관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머리가 저기 벗겨지신 저 할아버지 분이 데니스 티토라는 분인데요. 이 당시 우주 여행 비용은 2천만 달러, 그때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우리 돈으로 2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엔 250억 원이 들었는데 이제는 3억 원이면 간다 이거군요. 네. 예, 그렇다면 뭐 저도 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베이조스랑 같이 뭐 밥을 먹고 싶진 않거든요. 말도 안 통하고 말이죠. 어쨌거나 이 가격이 20년 만에 80분의 1로 줄었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여행 시간 또 일정에 있어서 좀 차이가 크게 나기는 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우주 기술이 그만큼 발달하면서 비용을 크게 낮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역시 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전하는 원판 위에다가요. 이 로봇팔이 녹인 알루미늄을 쭉 분사하기 시작하자 거대한 원통 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바로 이 로켓의 원료통인데요. 이렇게 요즘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로켓 원료통이나 로켓 엔진 등의 부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로켓 한 대를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한 5천에서 6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135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간 같은 경우에도 크게 절감이 됐는데 로켓 한 대에 약 2년 정도 걸릴 것이 이제는 2달이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3D 프린팅 기술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이 정도까지 효과를 내는지 몰랐네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하나 더 예를 좀 들어보면요. 바로 로켓 재사용 기술이 있습니다. 역시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로켓을 재사용하는 데 성공한 장면입니다. 로켓이라면 사실 위로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쭉쭉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영상을 거꾸로 돌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로켓이 지구권 밖을 나가기 위해서는 발사체, 추진체가 이 떨어지면서 로켓을 밀어 올리잖아요. 예. 그때 이 발사체는 사실 한 번 쓰면 그동안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체를 최근에는 다시 한 번 쓰고 나면 로켓을 쏘아 올리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비용 절감에 크게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예, 앞서 뭐 3D 프린터도 그렇고 발사체 되돌아오게 하는 기술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용이 절감됐다 이런 건데 덕분에 이제 민간 업체들도 대거 뛰어드는 요인이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를 포함해서 이 글로벌 상에서는 약 1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우주 개발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물론 여기에는 우주 관광을 포함해서 이 레이더 기술 또 정보 이 수신과 같은 기술들이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이 투입 자본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냐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거고요. 또 우주는 아직까지 사업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의 영역이라는 점이 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관광에 대한 수요도 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스틴 비버나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등이 이미 약 700여 명이 이 우주 여행 계약을 완료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프 베이조스와의 우주 여행 경매권도 7분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다 싶은데 이렇다 보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참고로 글로벌 우주 기업들의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이 버진 갤럭틱 홀딩스나 아마존 등과 같은 이 직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에는 또 ETF라는 상품이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대표적인 상품들을 좀 눈여겨보실 만할 것 같고요. 예. 또 국내에서는 우주 사업에 공을 들이는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한화그룹이 있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사장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국내에 좀 대표적인 항공우주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한화, 또 세트레가이,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요. 두 번째는 이 주식을 비롯해서 모든 자산 시장이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FOMC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뭐 온 세계가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상황에서 과연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아마 늦으면 오늘 밤 또는 또 내일이면 윤곽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FOMC는 거의 최근 한 4, 5년 중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이번 회의에서 이 정책상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글로벌 자산 시장이 이번 FOMC에 크게 주목을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느냐? 바로 이번 FOMC를 통해서 그동안 시장에 풀었던 자금을 다시 걷어들이는 이른바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 논의가 얼마나 진척됐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돈풀기 파티를 언제 끝낼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 충격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은요,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어쨌든 예고 없이 들어가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곧 테이퍼링 할 거야, 금리 인상 할 거야, 준비해,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최근에 금리 인상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은 것도 이와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파월 총재 발언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연준은 이제 최대한 충격을 안 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파격적인 발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뭐 시장이 거기에 놀라는 건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이거 말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까? 테이퍼링 말고? 네, 이번에 또 새로 업데이트될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도표는 총 18명의 이 연준 위원들이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표로 나타낸 이 자료인데요. 자료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죠. 저 점들 하나하나가 연준 위원들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 가장 최근에 나온 점도표는 2021년 3월 FOMC 이후 나온 자료입니다. 2022년 구간을 좀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점 4개가 보이시죠? 이 점 4개가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이 연준 위원들이 총체 18명 중 4명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번에 2023년 주황색 동그라미의 점이 총 7개가 되어 있죠. 이거는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연준 위원이 전체 18명 중 7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표될 점도표에서는 이 흐름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이 내년에 인상을 예상하는 위원들이 더 늘어날지 아니면 줄고 내후년에 인상을 예상하는 위원들이 더 늘어날지 이런 흐름들을 지켜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투자자들이 향후에 이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연준이 물가 상승을 얼마나 용인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물가가 어떤 수준이죠? 네, 역시 좀 자료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5월 들어서 1월에 1.4%였다가 지금 5월에는 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2008년 8월 이후 거의 13년 만에 이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냐 추세적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에킨보미의 뉴스카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9월 안에 모든 국민의 백신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목표가 달성만 된다면 모처럼 사람 냄새 나는 편안한 연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